단기 재무 계획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현금 예산은 우리가 앞에서 현금 예산이란 것은 미래 일정 기간 동안의 현금 유출과 현금 유입을 추정해서 기록을 하는 것들을 현금 예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이러한 현금 예산은 심지어는 일별로 짜는 경우도 있고요. 일별로 짜는 경우도 있고, 보통은 이제 주별이나 월별 형태로 짜고, 기업 규모가 작을 때는 분기별 형태. 이 분기별로 짜더라도 월별 정도까지는 다 어느 정도 현금 예산을 짜서, 기업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주별을 하고 일별까지도 현금 예산에 대한 표를 작성을 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자, 그래서 현금 예산 그러면 캐시 빠지시다. 그래서 미래 일정 기간에 현금 유출과 현금 유입을 추정하여 기록을 하는 것이다. 이런 현금 예산의 수립 기간은 기업의 경영 환경이 급변할 경우에는 기간이 점점 짧아질 거고요. 안정적인 기업 환경이라 그러면 기간이 길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일종의 예산이죠. 그래서 예산제도에 의해서 현금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의 경영 환경에 따라서. 자, 이런 현금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가 되느냐? 매출액이 추정이 정확하게 선행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매출액에 비례해서 이런 현금 규모도 쫓아가기 때문에 매출액에 대한 추정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만 현금 예산의 정확성이 더 높아진다. 현금 예산의 정확성이 높아집니다. 자, 우리가 현금 예산의 수립 과정을 알기 위해서 서울왕구주의 예를 한번 생각해 보자. 서울왕구가 2000X1년도 1월 1일에 분기별 매출액을 추정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분기별 매출액을 추정을 해보니까 2000X1년도 1분기에는 1억, 2분기에는 2억, 3분기에는 1억 5천, 4분기에는 1억 이렇게 매출액이 추정이 되었습니다. 모든 매출은 외상으로 판매를 합니다. 전제가 외상 판매가 전제다. 두 번째는 매출채권 회수기간은 90일로 되어 있다. 1분기에 따라서 1분기의 매출은 2분기에 회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분기의 매출은 2분기의 매출이 2분기에 회수가 된다. 따라서 매출이 이렇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발생하다면 현금 회수는 지연이 된다. 얼마만큼 지연이 되느냐? 1분기만큼 이렇게 지연이 된다. 지연. 우리가 이런 걸 레그 효과다. 지연 효과. 리드 레그, 선도 지연 효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연이 된다. 이렇게 1분기씩 지연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2000X 0년도에 그러면 현금 회수액이 2000X 1년도 1분기의 것은 2000X 0년도 4분기의 매출이 이 현금 회수로 되는데 이 2000X 0년도 4분기의 매출은 1억 원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여기 또 1억.
그래서 요게 이렇게 회수가 되는 겁니다. 분기 초에 매출 채권 잔액에다가 당기의 것을 더하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분기 말 매출 채권액은 분기 초 매출 채권액에다가 당분기의 매출액을 더하고 빼기 당분기의 현금 회수액을 차감하면 분기 말 매출 채권액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분기 말 매출 채권액 1억 원은 분기 초 매출 채권액 1억 원에다가 당분기 매출액 2개를 더하고 현금 회수를 차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1억이 나왔습니다. 2분기의 것도 분기 초에다가 1억에다가 2억을 더하고 다시 1억이 회수가 됐으니까 이제 2억이 됐고요. 2억에다가 1억 5천을 더해서 2억이 회수가 됐으니까 1억 5천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1억은 분기 초에 1억 5천에다가 1억을 매출이 됐고 1억 5천을 차감을 해서 다시 1억이 됐습니다. 이렇게 총 현금 유입액은 그대로 현금 회수액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 겁니다. 이렇게 현금 회수액이 이렇게 먼저 현금 유입액을 추정을 했습니다. 자, 지금 현금 유입액을 봤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현금 유출액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금 유출액은 네 가지 원천으로부터 현금 유출액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 네 가지 원천은 먼저 매입 채무의 상환을 살펴보겠습니다. 매입 채무의 상환은 어떻게 되느냐? 매입 채무의 상환은 원재료를 외상으로 구입을 해서 일정 기간 후에 현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매입액은 예상 매출액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자, 원재료 구입액 먼저 보시면 원재료 구입액은 매출액에 곱하기 2분의 1 예상 매출액에 2분의 1을 원재료를 구입을 하게 됩니다. 다음 분기 예상 매출액의 2분의 1만큼 미리 구입을 한다. 그리고 매입 채무의 상환액은 현금 상환입니다. 현금 상환액은 전분기에 원재료 구입액을 이렇게 상환한다. 전분기의 원재료 구입액을 상환한다. 자, 그래서 매출액은 앞에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00X 영년도 것도 사실은 있었죠. 4분기 매출액 1억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정했죠. 자, 원재료 구입액은 요 앞에 다음 분기에 원재료 구입액의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2분의 1 한 것이 요겁니다. 1억 5천 곱하기 2분의 1 한 것이 7,500입니다. 1억 곱하기 2분의 1 한 것이 5천입니다. 2000X2년도 1분기에는 매출액이 1억이다. 1억. 이렇게 해서 요거 곱하기 2분의 1 한 게 5천으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서 매입 채무 이제 상환액을 보는데 매입 채무 상환액은 사실은 요 2000X2년 4분기의 원재료 구입액은 요거 곱하기 2분의 1을 한 5천만원 이렇게 X 0년도 4분기에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매입 채무 상환을 합니다. 전분기 원재료 구입액은 이번 분기에 현금 상환을 한다. 그래서 현금 지출했습니다. 현금 지출 상환액 요렇게 가고요. 이렇게 가더라. 됐죠? 자, 또 현금 유출이 일어나는 두 번째의 것은 임금, 세금, 기타 비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얼마만큼씩 발생을 했느냐. 이렇게 2천, 4천, 3천, 2천 이렇게 해서 발생을 했습니다. 즉 매출액에 비례해서 약 한 20% 정도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매출액에 곱하기 20%로 임금, 세금, 재경비를 그래서 1억 곱하기 20%, 2억 곱하기 20%, 1억 5천 곱하기 20%, 1억 곱하기 20% 이렇게 해서 임금, 세금, 재경비를 받습니다. 유형자산 등의 구입을 현금으로 하는 것이 자본적 지출액인데 자본적 지출액은 4분기에 주요한 자본적 지출액이 1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여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도 예상입니다. 예상. 자, 장기 자본 조달로 인한 지출이 발생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비유동 부채의 원리금 지급과 주주에 대한 현금 배당을 1,000만 원씩 이렇게 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현금 지출을 이렇게 네 가지 항목을 다 더해보면 다 더했습니다. 그랬더니 총 현금 유출액이 1분기에 8천만 원, 2분기에 1억 5천, 3분기에 1억 1,500, 4분기에 1억 8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먼저 정리를 좀 하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총 현금 유입액 1억, 2억, 1억 5천 요 부분하고요. 요 부분하고 총 현금 유출액 8천, 1억 5천, 1억 1,500, 1억 8천 이거를 가지고 가서 표를 만들었습니다. 이 표가 요거고요. 자, 그래서 총 현금 유입액 1억, 1억, 2억, 1억 5천. 총 현금 유출액 8천, 1억 5천, 1억 1,500, 1억 8천 이렇게 했고 그러면 유입액에서 유출액을 차감을 합니다. 차감을 해요. 그러니까 순현금 흐름이 2천만 원, 2분기에는 마이너스 5천, 3분기에는 8,500 플러스 4분기에는 마이너스 3천입니다. 자, 서울항구주는 최소 현금 잔고, 즉 일상적 거래나 예측 불가능한 어떤 돌발 사태, 그 다음에 은행 계좌의 최소 잔고 유지에 대비할 목적으로 최소 현금 잔고라는 것을 유지를 합니다. 미니멈 오퍼레이팅 캐시 밸런스다. 최소 현금 잔고 이거를 500만 원을 유지를 한다. 그래서 이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기서 순현금 흐름이 2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누적 현금 잔고가 2천만 원입니다. 최소 현금 잔고는 500만 원은 최소로 유지해야 되니까 누적 현금 과가 있고 누적 현금 부족이 있습니다. 누적 현금 과라는 것은 남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누적 현금 부족이라는 것은 모자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모자란 것. 자, 여기서는 누적 현금 잔고 2천만 원에서 500만 원을 차감하니까 1,500만 원이 과 남는 것입니다. 누적 현금 과다. 다시 2분기에 5천만 원이 들어왔는데 5천만 원이 모자라죠. 마이너스인데 누적 현금 잔고는 그러면 이 5천만 원에 2천만 원을 더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3천만 원이 마이너스더라. 그러면 최소 현금 잔고 500만 원이 추가적으로 돼야 되니까 여기서 위에 것에서 또 한번 차감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차감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3,500만 원의 누적 현금 부족, 이제 부족이 발생을 하더라. 부족. 세 번째 3분기에는 마찬가지로 여기서 순현금 흐름 8,500인데 요거 더해서 계산하니까 5,500이 남고 여기서 500을 차감하니까 5천만 원의 누적 현금 과가 발생하더라. 남는 것. 다시 마이너스 3천만 원이니까 요거 5천만 원에 3천만 원 더해서 계산하면 2,500만 원 빼게 되면 2천만 원. 요때는 마찬가지로 누적 현금 과더라. 여기서 현금 예산을 짜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2분기에 마이너스 3,500만 원이 문제가 되더라라는 거죠. 이것은 기업의 내부 자금으로는 조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은 금융기관 등을 이용해서 단기 차입을 해야 된다. 단기 차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현금 예산은 상황에 맞추어서 지금 우리가 간단하게 분기별로 현금 예산을 짜봤지만 이거를 월별로 짤 수도 있고 주별로 짤 수도 있고 일별, 심지어는 일별까지도 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짠 것을 보통 기업의 작은 부서에서는 이런 현금 예산에 관련된 것을 관리를 하면서 적절하게 모자라는 부분들을 보충을 해주는 그런 과정을 필요로 한다. 자, 380페이지 유동성 위험 관리 해가지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유수속 재무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381페이지 2절 현금 관리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2절 현금 관리에서는 기업이 기업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보유해야 되는 최소한의 현금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왜 현금은 수익성이 떨어지고 유동성이 높아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보유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현금 보유 수준을 결정을 해야 되겠고 현금 흐름의 효율적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유 현금의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절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금 보유 수준의 결정했습니다. 자, 현금 보유 동기는 크게 거래적 동기와 투기적 동기와 예비적 동기 이렇게 세 가지의 것이 있습니다. 거래적, 투기적, 예비적 동기. 거래적 동기는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금을 보유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금이나 급여나 세금이나 배당금, 매입 채무 이런 것들은 현금 유출과 관련된 얘기고요. 매출과 자산 매각, 신규 차입 같은 경우는 현금 유입과 관련된 얘기인데 이런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 시점이 서로 틀리더라. 그래서 현금 보유를 하게 되더라. 현금 보유가 너무 적으면 현금이 고갈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런 현금이 고갈되면 기업이 예비적으로 갖고 있던 유가증권이나 자금 유입, 차입을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거래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거래적 동기다. 자, 투기적 동기는 시장에 우리 원재료나 이런 것이 낮은 가격으로 나왔을 때 다량으로 할인을 해서 구입을 한다라든가 유리한 이자율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런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현금을 갖고 있는 동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투기적 동기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예비적 동기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유 현금을 보유해야 되는 것. 그래서 예비적 동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비적 동기 같은 경우는 환경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특히 요즘같이 금리가 확 오른다던가 이런 상황 속에서 대비하기 위해서 좀 현금 보유를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현금 보유는 비용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운전자본이랑 비슷한데 기회비용 있습니다. 수익성이 높은 다른 자산에 투자하지 못함으로써 잃게 되는 손실, 즉 미실현 이자 수입에 대한 기회비용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이다. 현금 보유를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기회비용은 증가하고 현금 보유를 적게 할수록 기회비용은 감소하겠죠. 그래서 이런 기회비용은 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거래비용이란 것은 현금이 모자랄 때 기업이 단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유가증권을 팔거나 추가적인 차입에 따른 그런 비용이다. 이것은 역관계에 있게 됩니다. 현금 보유 수준과 역관계, 역비례를 한다. 반비례를 한다. 따라서 현금 수준을 높이면 높일수록 기회비용은 증가하고 거래비용은 감소하지만 현금 보유 수준을 낮추면 기회비용은 감소하고 거래비용은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그림으로 보여주면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자, 현금 보유 수준을 높이면 높일수록 기회비용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거래비용은 이렇게 감소합니다. 총 현금 보유 비용 두 개를 합친 이 선에서 최저가 되는 점에서 여기 이 점에서 최적 현금 보유 수준이 결정이 되겠다. 현금 보유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도 존재를 합니다. 자,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가증권을 매각하는 것도 있지만 은행에서 단기 차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입 비용은 유가증권 매각보다는 비용이 높습니다. 그래서 유가증권의 매각보다는 불리합니다. 차입금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차입을 할 때 현금 수준을 낮게 유지하려고 하면 차입을 자주 하게 되겠고요. 현금 수준을 좀 적정하게 하면 차입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겠죠.
단순한 유가증권의 매각 같은 경우를 통해서 현금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차입금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 부분은 경영자의 어떤 의지에 달려 있다. 또 대부분의 기업들이 최적 현금 보유 수준 이상으로 현금을 보유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기업이 은행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최소한의 예금 잔액, 이것을 보상 잔고다 이렇게 부르는데, compensating balance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 보상 잔고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은행이 기업에 자금을 대출해 줄 때 일정 금액을 예금이나 적금 형식으로 예치하도록 하는, 한국말로 하면 이제 꺾기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꺾기, 꺾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계속 그 많은 계좌에 있는 것을 매일매일 관리하는 것은 번거롭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의 현금을 그대로 이제 놓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현금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현금 흐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받는 것, 현금 유입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현금 유출은 가능한 한 지연시킨다고 한다면 현금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은행에 당좌 계정이라는 것을 이제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 당좌 계정이 은행이 관리하고 있는 은행 당좌 계좌 잔고와 우리 회사의 은행의 당좌 계좌 잔고와 우리 회사 장부상의 당좌 예금이 서로 금액이 틀린 경우들이 있습니다. 처리 속도에 따라서.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표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류, 플로트다. 예, 이 표류가 0보다 크면 지급 표류다라고 얘기하고, 표류가 0보다 적으면 회수 표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금 흐름 관리에서 이 기본 원칙은 지급 표류, 플러스 되는 건 늘리고 회수 표류는 줄이는 것이 순 표류를 늘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류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대해서 한번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 10-2 현금의 표류입니다. 글로리아 문구는 매월 다음의 두 가지 항목에 대한 현금 회수를 아래와 같이 한다. 항목 1, 5천만원, 지연일수가 3일입니다. 그래서 표류현금은 5천만원 곱하기 지연일수 3일에서 1억 5천만원. 항목 2는 3천만원인데 지연일수가 5일이다. 그래서 1억 5천만원. 두 개를 더해서 3억입니다. 위 자료를 이용하여 다음의 물음에 답하라. 자, 1일 평균 표류액은 얼마인가 했습니다. 총 표류액이 3억이라 이 3억을 한 달이니까 30일로 이렇게 나누면 1일 평균 표류액은 1천만원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얘기인데요. 뭐 1일 평균 표류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관심 있는 분은 교재 387페이지에 있는 예제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연간 부채 비용이 10%인 경우 글로리아 문구에 지연된 현금 회수액의 현재 가치와
순현재 가치를 구하라 했습니다. 자, 일일 평균 회수액은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보면 총 회수액이 8천만 원인데 이 8천만 원을 30일로 나누게 되면 일일 평균 회수액은 266만 6,700만 원이 됩니다. 700원이 된다. 이것을 평균적으로 며칠 지연이 되냐면 지금 가중평균 지연일수라는 걸 계산을 해보면 가중평균 지연일수는 8천만 원 중에서 5천만 원이 3일이 지연이 되고 8천만 원 중에서 3천만 원이 5일이 지연이 되면서 이렇게 가중평균 지연일수를 계산하면 3.751이 나오게 됩니다. 260만 6,700원에다가 3.75를 곱하게 되면 2천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지금 3.751이 지연이 되니까 일일 평균 회수액을 현금 회수액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려고 하면 일일 평균 회수액 266만 6,700원을 3.75일간의 이자, 즉 연간 부채 비율이 10%이면 10% 곱하기 365분의 30일에 3.75일에 해당하는 이자, 이렇게 계산하면 0.00103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1 플러스 0.00103으로 할인을 해주게 되면 266.40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NPV를 순현재 가치를 계산하게 되면 이 266.40에서 266.67을 차감하면 마이너스 0.27이 나오게 되는데 요 2,700원만큼이 지연된 현금 회수액의 순현재 가치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작지만 이것이 기업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큰 금액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금액이 좀 작기 때문에 뭐 무시해도 괜찮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현금화 표류와 관련된 얘기를 해봤습니다. 우리 교재에 보면 이 387페이지 뉴스 속 재무 해가지고 나오는 게 있는데 코스닥 간판 기업들 현금이 안 들어온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390페이지 신용관리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신용관리는 3절입니다. 자, 우리가 기업은 대부분 제품이나 서비스를 현금이나 외상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신용 판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신용 판매를 할 때 고객에게 이런 신용 판매로 파는 그때 발생하는 채권을 매출 채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매출 채권에 대해서 조건을 부여를 하게 되는데 이런 조건을 우리는 매출 조건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매출 조건은 신용이 허용되는 기간, 즉 신용 기간과 현금 할인, 신용 수단의 유형 이렇게 세 가지를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신용 기간이라는 것은 고객에게 허용된
매출채권의 상환기간입니다. 상환기간이다. 우리가 이런 매출 조건을 3/10 넷 30 이렇게 쓰면 신용기간은 지금 30일을 준 겁니다. 30일을 준 거다. 그래서 30일 이내에 무조건 현금을 입금해야 된다 라는 얘기고요. 단 10일 이내에 결제를 하게 되면 3% 현금 할인을 받겠다. 즉 대금이 100%라 그러면 97%만 받겠다라는 조건입니다. 3/10은 넷 30은 11일째부터 30일까지는 원금을 다 갚아라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이런 신용기간은 고객에 따라서 달리 가져가는데 이런 신용기간을 결정하는 요인을 살펴보면 대손, 돈을 받지 못할 가능성, 대손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신용이 낮다는 의미고, 이런 신용이 낮다는 의미는 신용기간을 짧게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요. 신용 상태가 좋은 고객은 신용기간을 길게 가져가야 되겠죠. 이렇게 높으면 신용기간도 길게 가져갑니다. 매출채권의 금액이 작은 경우에는 신용기간을 좀 짧게 가져가고, 금액이 큰 경우에는 신용기간을 길게 가져갈 수 있겠다. 매출채권의 규모에 따라서 또 이렇게 되고요. 제품의 담보가치가 작고 수명이 짧다 그러면 신용기간은 짧게 가져가야 됩니다. 단 제품의 담보가치가 길고 수명도 길다 그러면 신용기간도 길게 가져갈 수가 있겠다. 그래서 신용기간의 결정 요인으로서 대손 가능성과 고객의 신용도죠, 매출채권의 규모와 제품의 특성과 세 가지 것을 살펴보면서 신용기간을 길게 가져갈 것인지 신용기간을 짧게 가져갈 것인지 이거를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현금 할인이다. 이것은 기업이 고객에게 외상매출금의 매출채권의 회수를 빨리 하기 위해서 현금 할인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금 할인을 해줄 때는 현금 할인으로 인한 이득과 할인으로 인한 손실을 고려해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뒤에 조금 있다가 예제 10-3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신용수단입니다. 네. 신용판매는 물건이 배달되면 송장이 동시에 전달이 돼서 고객이 물건을 수령하고 이에 서명하는 외상계정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그러나 고객의 채무 변제가 의심스럽거나 고액거래인 경우 판매자는 약속어음 형태를 발행해 줄 것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약속어음은 제품이 인도된 후에 발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제품 인도하기 전에 제품 대금 지급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상업 환어음도 있습니다. 환어음도 있다. 환어음은 송장과 함께 고객의 은행으로 보내지고, 은행은 고객이 서명을 한 후에 다시 송장을 고객에게 넘겨주면 제품이 고객에게 인도됩니다. 상품이 인도되기 전에 즉각적인 지급이 요구되면 이를 일람불어음이라고 부릅니다.
고객이 어음에 서명하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으면 기업은 은행이 상품 대금을 지급하고 그 대금을 고객으로부터 회수하도록 요구하게 되는데, 은행이 이러한 조건을 받아들여서 서류에 서명을 하게 되면 이 서류를 은행인수어음이다라고 부릅니다. 즉 은행이 상품 대금 지급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런 은행 인수어음은 공신력 있는 은행에서 지급 보증 받은 형태이기 때문에 기업은 어음 유통시장을 통해서 할인을 해서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조건부 판매 계약 같은 것도 있고요. 이런 신용수단들이 있더라. 신용수단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제를 한번